서울 강남 어느 공증사무소. 칸막이 너머로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하나같이 정장을 입었고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상복도 아닌데 공기가 장례식장보다 무겁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첫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 둘째가 서류를 집어드는 소리, 그리고 셋째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여러분,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700억이 쪼개지는 자리에서 왜 그 셋째만 울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급 주택. 잔디밭이 있고 차고에 검은 세단이 2대 있고 현관 옆에는 금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시계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박인호, 74, 화학 소재 유통업으로 700억대 자산을 일군 사람입니다. 30년 전 인천 남동공단 창고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트럭을 몰았고 밤 11시에 장부를 썼고 아내가 싸준 김밥을 트럭 안에서 먹으며 견딘 사람입니다. 손가락 2개가 약간 굽어 있는데 드럼통을 손으로 굴리던 시절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아내 유정순 여사는 8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는 셋, 첫째 딸 박서연, 51, 강남 압구정의 피부과를 운영합니다. 남편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온 것은 5개월 전 추석입니다. 그것도 2시간 있다 갔습니다. 아이가 학원이 있다면서요. 둘째 아들 박재우, 48. 아버지 계열사 중 하나인 물류법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매달 아버지에게 운영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청하지만 그 돈의 절반은 분당 아파트 대출이자에 들어갑니다. 재우 씨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은 2개월 전 운영비 요청 전화였습니다. 셋째 아들 박준혁, 45. 이 사람이 좀 다릅니다. 서울 변두리 노원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 월 매출이 600만 원 남짓합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라는 말을 27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인호 씨도 그 이유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셋째 매주 일요일 오전에 전화를 합니다. 대단한 통화가 아닙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요즘 무릎은 어때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74 먹은 노인에게는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통화였습니다. 지난 겨울 인호 씨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39도 넘는 열이 3일간 계속됐고 가정부 최 씨가 세 자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첫째 서연 씨 카카오톡으로 병원 가셨어? 쾌유비입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모티콘과 함께요. 둘째 재호 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시간 뒤 문자 한 통. 저 회의 중이에요. 내일 전화할게요.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준혁 씨. 그날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노원구에서 용인까지 차로 1시간 반. 비가 오고 있었고 준혁 씨 점퍼가 젖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죽 2개, 이온 음료, 해열제.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었고 가정부 최 씨에게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하고 말한 뒤 소파에 앉아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호 씨는 그날 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이불을 덮어주는 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사라진 새벽 소파 위에 접힌 담요 하나가 남아있었을 때 74 먹은 남자의 눈에서 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물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첫째와 둘째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이 돈을 왜 벌었나? 새벽 4시 거실 창 앞에 선 인호 씨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인호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회계사 출신, 현재 은퇴한 오만기. 인호 씨가 인천공단 시절부터 장부를 맡기던 사람입니다. 오만기 씨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만기야, 나 부도 한번 쳐야 할 것 같다. 오만기 씨가 한참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진짜 부도야? 아니면 자식 시험이야? 30년 우정이 그런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압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핵심 자산은 오만기 명의로 이전해 두고 유통법인 하나에 가압류를 걸어 부도 뉴스가 돌게 합니다. 인호 씨 개인 통장은 잔고 400만 원만 남깁니다. 법인 신용도 하락, 거래처 회수 통보, 직원 퇴직, 이 모든 게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인호 씨는 운전기사를 정리하고 집 앞 세단을 한 대 처분합니다. 가정부 최 씨에게도 한 달만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그 넓은 집에 남습니다. 뉴스는 빨랐습니다. 업계 단톡방에 박인호 회장 유통법인 부도설 기사가 돌자 재호 씨의 물류법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재호 씨가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은 부도 뉴스가 뜬 지 47분 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물류법인 보증건은 괜찮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건 없는 거 맞죠? 그것이 부도 뉴스 이후 인호 씨가 받은 첫 번째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 전에 자기 보증부터 확인한 겁니다. 첫째 서연 씨는 그날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서연 씨 남편 로펌 변호사 강민수 씨가 재호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용은요, 장인어른 자산에 가압류 들어가기 전에 서연이 이름으로 된 증여분 확인해야 하니까 서류 빼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쓰러지든 말든 돈부터 빼겠다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쏠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준혁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뉴스가 뜬 지 3시간 뒤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 씨가 말한 첫 마디는 이겁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여러분, 700억이 날아갔다는 뉴스 앞에서 밥을 물은 겁니다. 인호 씨는 어하고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준혁 씨가 이어서 말합니다. 내일 제가 갈게요. 아버지 냉장고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저 뭐 좀 사갈게요. 그 통화를 끊고 인호 씨는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정확히 예상한 대로.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을 걸 알면서도 때리면 아픈 것처럼 알고 있어도 확인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호 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인쇄소 책상 서랍 안에는 한 통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무 글씨도 없었고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그 통장의 이름은 박인호도 박준혁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통장의 주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오후 준혁 씨가 용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한 손에 마트 비닐 2개, 양파, 두부, 달걀, 된장.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호 씨가 오랫동안 현관에 서서 준혁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준혁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행동이 신발을 벗고 곧장 부엌으로 간 겁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유통기한 지난 우유 있네요. 이거 버릴게요. 여러분, 700억이 없어졌다는 아버지 집에 와서 냉장고 유통기한부터
확인하는 아들. 이게 뭡니까? 돈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활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준혁 씨는 아버지에게 사업 이야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등산 안 가세요? 무릎 괜찮아지셨다면서요? 이노 씨가 대답합니다. 무릎은 뭐 좀 낫긴 한데.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 찼고 그 소리가 오랜만에 그 넓은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준혁 씨의 전화가 울립니다. 준혁 씨가 전화를 받으러 거실로 나가고 이노 씨가 멀리서 그 뒷모습을 봅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준혁의 어깨가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준혁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을 먹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 카페. 첫째 서연 씨와 둘째 재호 씨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고 화면에는 아버지 명의 부동산 리스트가 떠 있습니다. 재호 씨가 말합니다. 누나, 용인 지분 시가 18억이야. 아버지 명의잖아. 부도 치기 전에 증여하면 됐는데 왜 안 한 거야? 서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합니다. 재호야, 지금 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재호 씨 눈이 번쩍입니다. 누나 남편한테 물어봤어? 강 변호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대화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3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3번 모두 아버지 명예, 아버지가 왜 안 했나? 사람 박인호는 빠져 있고 명예 박인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남편 강민수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A사 용지 4장을 꺼냅니다. 자산 정리표입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 친 항목이 있는데 용인 자택, 판교 상가 이건 이노 개인 예금. 강민수 씨가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채권자보다 빨라요. 늦으면 가압류 걸립니다. 아버지가 부도 났는데 그 자식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자산 빼돌리기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죠. 셋째 준혁입니다. 재호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준혁이는 뭐 받을 것도 없으니까.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 애는 원래 아버지한테 관심 없잖아. 일찍 나갔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 셋 중에 관심이 있는 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그 셋째뿐이었습니다. 준혁이 돌아간 밤, 이노 씨는 아내 유정순 여사의 영정 사진 앞에 앉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사진. 유정순 여사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이노 씨가 사진을 향해 말합니다. 말한다기보다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멈춰야 합니다. 74 먹은 남자가 죽은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자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풍경 아닙니까? 돈이 700억이 있어도 자식이 셋이 있어도 대화 상대가 사진 속 사람밖에 없는 밤. 이노 씨는 오만기 씨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만기야, 2단계 가자. 2단계는 이겁니다. 이노 씨가 직접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생활비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명목은 한 달 생활비. 74 아버지가 자식에게 100만 원을 구걸하는 겁니다. 700억을 벌었던 아버지가 첫째 서연 씨에게 전화. 서연아, 아버지가 좀 급한데 한 달 생활비만 좀 보내줄 수 있겠니? 3초 침묵. 그리고 서연 씨가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도 좀 힘들어서요. 병원 리모델링 중이라 자금이 묶여 있거든요.
강남 한복판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아버지 100만 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노 씨는 그래, 알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냐고요? 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으니까요. 둘째 재호 씨에게 전화. 재호 씨는 전화를 2번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에 받았고 이노 씨가 같은 말을 합니다. 재호 씨의 대답. 아버지, 저도 법인 정리하느라 지금 마이너스 통장도 꽉 차 있어요. 다음 달에 좀 넉넉해지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달은 이 사람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는 달입니다. 셋째 준혁에게는 이노 씨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순서였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연락한 준혁이에게 추가 시험을 하는 건 이노 씨의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준혁에게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아버지, 이번 달 월세 걱정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크진 않은데 제가 조금 보탤 수 있어요. 여러분, 월 매출 600만 원짜리 인쇄소 사장이 아버지 걱정에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아래에 시간을 두고 한 줄이 더 옵니다. 근데 아버지, 저 다음 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드릴 말씀이요. 준혁이 하려는 말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인쇄소 서랍 속 봉투,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노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이 셋째마저도 자기가 모르는 면이 있는 건 아닌지. 일주일 뒤 용인집. 준혁이 아버지 맞은편에 앉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차 2잔이 놓여 있습니다. 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 있고 그 손이 또 떨립니다. 독감 때도 떨었고 전화 받을 때도 떨었던 그 손. 아버지, 저 사실 인쇄소가 좀 힘듭니다. 이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월 매출 600만 원이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빼고 남는 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세 식구가 서울에서 200만 원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준혁이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봉투입니다. 인쇄소 서랍에 있던 그 봉투. 아버지, 이거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봉투를 열자 통장 사본 한 장이 나옵니다. 이름은 유정순, 아내, 죽은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노 씨의 눈이 멈춥니다. 숨이 멈춥니다. 유정순?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왜 그 이름의 통장이 셋째 아들에게 있는 겁니까? 준혁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병실에서. 8년 전 유정순 여사의 마지막 한 달. 위암 사기 전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유정순 여사는 세 자녀 중 유일하게 매일 병실에 오던 준혁을 불렀습니다. 나머지 둘은요? 서연 씨는 주 2회, 재호 씨는 주 1회. 그것도 30분 미만. 유정순 여사가 준혁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잔액은 2억 7천만 원. 여러분,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유정순 여사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이노 씨가 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 7천? 유정순 여사가 준혁에게 설명합니다. 이건 내가 30년간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거야. 너 아버지는 모르는 돈이다. 한 달에 얼마씩 뗐을까요? 70만 원, 5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30년간 김밥 한 줄을 덜 사 먹고 코트를 한 벌 덜 사고 미용실을 한 번 덜 가면서 모은 돈입니다. 왜 이걸 모았냐고요? 내 아버지가 나이 들면 외로워질 거야.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도 안 와. 그때 이 돈으로 내 아버지 옆에 사람을 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되십니까? 유정순 여사는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남편 곁에 자식들이 남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보험을 든 겁니다. 자기 생활비를 깎아서 30년짜리 보험을. 그런데 왜 셋째 준혁에게 맡겼냐고요? 유정순 여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서연이는 남편이 있어. 재우는 돈을 쓸 줄만 알아. 너만이 이 돈을 아버지를 위해 쓸 아이야. 여러분,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유정순 여사는 그 통장을 건네며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리고 절대 내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남편 자존심은 죽어서도 지켜줘야 하는 거야. 그날부터 준혁은 그 통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8년간 어머니가 죽으면서 맡긴 통장 하나를 쓰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쓰긴 썼습니다. 아버지 이노 씨의 건강검진비, 아버지 집 보일러 교체, 아버지 차량 정기검사비, 이노 씨가 회사에서 처리한 거겠지 하고 넘어갔던 비용들 대부분 준혁이 이 통장에서 꺼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소 월수입 200만 원으로 세 식구를 먹여야 하는 준혁 씨에게 이 2억 7천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인쇄소를 확장할 수도 있었고, 전세금을 올릴 수도 있었고, 딸 학원비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8년간 손대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아내 혜진 씨도 그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조금만 쓰면 안 돼? 준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남긴 거야. 내 돈이 아니야. 200만 원으로 사는 집에 2억 7천짜리 통장이 서랍에 있는 겁니다. 그게 8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가 아니면 뭡니까? 가난 속에서 지킨 약속,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준혁의 고백을 들은 이노 씨,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들고 있는 손이 흔들립니다. 이름, 유정순. 아내의 글씨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이름 석자가 8년 만에 이노 씨의 심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정순이가 이걸? 이노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울었냐고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미안함과 그리움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를 때 사람은 울지 못합니다. 그냥 굳어집니다. 한참 뒤 이노 씨가 통장 사본을 뒤집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유정순 여사의 글씨. 이노야, 자식들 탓하지 마.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여러분, 죽은 아내가 통장 뒤에 남긴 한 줄이 가짜 부도의 진짜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노 씨가 시작한 시험은 누가 효자인가를 가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한 줄은 내가 먼저 돌아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시험이 자식을 가리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험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준혁 씨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아버지, 사실 이 통장에서 한번 큰 돈을 뺀 적이 있습니다. 이노 씨의 눈이 다시 흔들립니다. 뺐다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모은 돈을? 얼마를요? 어디에요? 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시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준혁이 통장에서 빼낸 금액은 8천만 원. 2억 7천에서 8천을 빼면 1억 9천이 남습니다. 이노 씨가 묻습니다. 어디에 썼냐고.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형 회사요. 여러분, 둘째 재호 씨의 물류법인입니다.
3년 전 재호 씨의 물류법인이 거래처 부도로 자금 경색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호 씨가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고 인호 씨가 3억을 넣어줬습니다. 그건 인호 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호 씨가 모르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3억으로도 막히지 않는 급한 결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래처 어업 만기일이 이틀 뒤인데 8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재호 씨가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1시에 준혁아, 나 내일까지 8천만 원 없으면 부도야. 진짜 부도. 제발. 준혁은 자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모은 돈을 형을 살리는 데 쓰는 게 맞는 건지. 준혁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형이 부도나면 아버지가 더 큰 돈을 쓰게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걱정하던 그 미래가 더 빨리 온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빼서 형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재호 씨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한마디 하고 그 뒤로 그 8천만 원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갚지도 않았습니다. 인호 씨의 주먹이 떨립니다. 분노입니다. 재호에 대한 분노. 그런데 동시에 준혁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만든 겁니다. 돈으로 자식들의 인생을 설계해 놓고 돈으로 시험하고 있으니까. 인호 씨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30년 전 서연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 운동회에 아버지가 안 왔다고 울었습니다. 인호 씨는 인천에서 트럭을 몰고 있었습니다. 재우가 중학생이었을 때 체육대회 릴레이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는데 아버지 대신 어머니만 병원에 갔습니다. 준혁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와 밥을 먹은 기억이 한 달에 2번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호 씨가 700억을 버는 동안 자식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서연이와 재우가 돈에 민감한 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만 받고 자란 아이는 돈으로밖에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준혁은 왜 다른가? 준혁은 27에 아버지 회사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했죠.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27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인천공단에서 드럼통 굴리다 손가락 다친 이야기. 인호 씨의 눈이 열립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손가락이 부러져도 병원을 안 갔다고. 그 돈이 아까워서. 저는 그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편하게 돈 벌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바닥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준혁이 인쇄소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존경해서였습니다. 닮고 싶어서. 700억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새벽 사실을 물려받고 싶었던 겁니다. 인호 씨는 이 사실을 18년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칼이 필요합니다. 따뜻함만으로는 60분을 채울 수 없으니까. 오만기 씨에게서 긴급 연락이 옵니다. 인호야, 큰일이다. 오만기 씨가 발견한 것은 재호 씨가 아버지의 부도를 이용해 물류법인 담보로 잡혀있던 아버지 명의 판교 상가를 자기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남편 강민수 변호사가 그 서류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도났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자산이라도 빼돌리려고 서류를 만든 겁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쓰러진 틈에 금고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인호 씨가 오만기에게 묻습니다. 서류 진행됐어? 아직 접수 전이야. 내가 막았어. 막지 마. 오만기가 당황합니다.
뭐? 이노 씨가 말합니다. 접수하게 놔둬. 접수한 기록이 남아야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 일은 낸 노인의 눈빛이 이때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도 아닙니다. 결심입니다. 이노 씨는 공증사무소에 유언장을 준비합니다.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에게 연락합니다. 공증사무소로 와라. 유언장을 공개한다. 서연 씨와 재호 씨는 즉시 응합니다. 왜일까요? 부도난 아버지의 유언장이라면 남은 자산이라도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준혁 씨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준혁은 한참 후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공증사무소로 향하는 차 안. 세 대의 차가 서울을 달립니다. 서연 씨의 제네시스, 재호 씨의 BMW, 그리고 준혁 씨의 12년 된 모닝. 여러분, 그 모닝의 조수석에는 유정순 여사의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빨갛습니다. 아침부터 잠을 못 잔 눈입니다. 공증사무소 앞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노 씨가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다정하지도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모든 걸 결정한 사람의 얼굴. 공증인이 서류를 꺼냅니다. 이노 씨가 입을 엽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말하마. 세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를 봅니다. 나 부도 안 났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부도 안 났다는 말에 서연 씨가 먼저 반응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 씨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산 이전 서류를 넣었으니까. 부도가 진짜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짜 부도라면 자기가 한 짓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이노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습니다. 오만기가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서연아, 내가 남편한테 시켜서 내 판교 상가명에 이전 서류를 넣은 거 여기 다 있다. 서연 씨의 커피를 드는 손이 멈춥니다. 재호야, 내가 물류법인 담보 전환하면서 내 이름으로 된 토지를 내 법인으로 돌린 서류 여기 다 있다. 재호 씨가 의자에서 미세하게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3년 전 내 물류법인 어음 만기 8천만 원. 그거 누가 넣어줬는지 아냐? 재호 씨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거 준혁이가? 이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생활비에서 모은 돈이다. 준혁이가 8년간 지키고 있었어. 그 돈에서 8천을 빼서 내 법인에 넣어준 거야. 재호 씨의 입이 열렸다 닫힙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그 8천만 원을 받고 고맙다 한마디 하고 잊어버렸으니까. 자기 형제가 어머니의 유산을 깨서 자기를 살려놓은 걸 3년간 모르고 살았으니까. 서연 씨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 모든 게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이노 씨가 대답합니다. 그래, 시험이었다. 서연 씨의 눈에 물이 고입니다. 분노의 눈물일까요? 수치의 눈물일까요? 아마 둘 다입니다. 이노 씨가 공증인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언장이 펼쳐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자산 700억 중 60%는 박인호 장학재단 신설에 기부. 자녀 40% 중 절반, 즉 전체의 20%는 셋째 준혁에게 상속. 나머지 20%는 첫째 서연과 둘째 재호에게 각 10%씩.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과 재호의 상속분 10%는 5년간 동결. 그 5년 동안 아버지를 월 2회 이상 방문하고 방문 기록이 공증사무소에 제출되어야 동결이 해제됩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그 10%도 장학재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시험하고 돈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혹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노 씨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0년간 시간을 주지 못한 아버지가 남은 시간을 사는 방법. 첫째, 서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오프닝 장면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의자가 넘어갑니다. 둘째, 재호 씨가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셋째, 준혁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준혁이 왜 우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20%가 기뻐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난 게 죄스러워서입니다. 30년간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모은 돈,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비밀로 묻으라는 유언, 그걸 결국 자기가 밝힌 꼴이 됐으니까. 소란이 가라앉고 서연 씨와 재호 씨가 나간 뒤 공증사무소에 이노 씨와 준혁만 남습니다. 이노 씨가 준혁을 봅니다. 한참을. 그리고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아까 그 봉투가 아닙니다. 새로운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 이건 내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거다. 여러분, 유정순 여사는 준혁에게만 통장을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노 씨에게도 따로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노 씨는 이 편지를 8년 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아내의 옷장 정리하다 발견한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단 3줄.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없겠지요. 준혁이한테 맡긴 통장이 있어요. 그 아이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둘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당신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이노 씨는 8년 전부터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 아셨어요? 이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다. 다만 내가 지키는 걸 보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이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74 아버지의 거친 손이 45 아들의 머리 위에 올려집니다. 그 손가락 2개가 약간 굽어 있습니다. 드럼통을 굴리던 시절의 손. 잘 지켰다. 3글자. 그게 74 아버지가 45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3글자였습니다. 6개월 뒤의 이야기를 짧게 전하겠습니다. 첫째, 서연 씨는 3개월간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넷째 달에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 혼자 왔습니다. 딸도 남편도 없이. 서연 씨가 현관문을 열고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저 밥 같이 먹어도 돼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대단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재호 씨는 준혁에게 전화를 합니다. 긴 침묵 뒤에 한마디. 준혁아, 그때 그 8천 내가 갚을게. 준혁이 대답합니다. 형, 그거 어머니 돈이야.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갚는 거야. 재호 씨가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운 적 없는 사람이. 이노 씨는 용인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대신 거실 선반에 유정순 여사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통장 사본을 액자에 넣어 세워두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먹었다. 요즘 무릎은요? 좀 나아졌다. 여전히 대단한 통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화 뒤에 숨겨진 게 뭔지를 이노 씨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기는 건 돈이 아닙니다. 유정순 여사가 남긴 건 2억 7천이 아니라 통장 뒤에 쓴 한 줄이었습니다. 준혁이 지킨 건 통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이노 씨가 깨달은 건 누가 효자인지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아버지였는지였습니다. 700억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보다 무거운 게 일요일 아침 전화 한 통이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단한 말 안 해도 됩니다.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